오전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을 맞아서 특별 연설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에 저촉이 안 되는 선에서 남북 방역 협력을 적극적으로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별 연설문에서 남북 관계에 대한 언급은 이 문장 단 한 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문 대통령은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 간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은 찾아내서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많은 얘기를 쏟아냈습니다. 북한이 호응에 나올지 궁금합니다. 한편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 구두 친서를 보내면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사실상 단절됐던 북중 간의 교류를 다시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그 의도가 뭔지 자세한 내용 최용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문재인 대통령 오늘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언급이 길진 않았습니다. 연설문에서는요. 근데 문답에서는 북한과 소통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 얘기도 했고 우선 북미 대화만 보지 말고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찾아보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오늘 연설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내용은 굉장히 짧았고요. 그런데 이제 뒤에 그 질의응답하신 내용들을 보면 지금의 상황이 이제 교착 상태이긴 하지만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기본적인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남북 관계를 북미 관계의 종속 변수로 두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그 우리 측 제안에 대해서 호응이 없는 북한에 대한 답답함 이런 것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문 대통령이 유엔 제재 저촉이 안 되는 선에서 방역 협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19 사태를 염두에 둔 걸 텐데요. 근데 북한은 공식적으로 코로나 환자가 없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 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 북한이 뭔가 코로나로 인한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바닥에 깔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실 코로나 위기는 아직 끝난 상황이 아니고요. 그럼 뭐 우리도 마찬가지고 전 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북이 지금 얼마나 코로나19를 통제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국제기구라든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방역 물자 혹은 개인 보호 물자 같은 것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상황을 보면 북한 내부에서도 이 상황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판단하지 않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코로나19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은 이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언제든지 또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제한이 계속 유효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쪽에서 여러 차례 어떤 제안 같은 걸 했지만 북한 쪽에서 호응이 없는 상태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만약 지원을 하거나 협력을 할 때 어떤 게 구체적으로 방안이 가능할까요? 사실 그 남측에 대해서는 북한이 그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그 냉랭한 태도를 아직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화가 많이 났죠. 네. 그리고 그 국면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 본인입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판단하는가, 그리고 이 판단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보건의료 협력 관련해서는 북한 내부에 그 코로나19의 상황이 얼마나 진전되고 있는지, 혹은 그것을 북한이 통제하기 위해서 얼마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다시 중국과 러시아와 관계로 움직이려고 하는데 중국이나 러시아는 또 북한을 얼마나 도와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주요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분석한 거에 따르면 과거 에볼라나 메르스 때는 북한이 남측에 지원을 요청했는데 이번에 코로나19 사태에는 유엔에다가 지원 요청을 했어요. 이거 역시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어떤 남측에 대한 서운함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고 봐야 될까요? 물론 전반적인 기조는 그 틀에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볼라나 메르스 때하고 조금 상황이 다른 것은, 물론 그때도 남북관계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그 협력이나 지원을 요청했던 거는 개성공단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성공단에 하루에 북측 노동자 수만 명과 남측 노동자 몇백 명이 한꺼번에 매일매일 교류하는 상황에서 남측의 방역 요청 지원하는 게 굉장히 당연한 수순이 하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뭐 저 개인적인 판단이긴 하지만 그 국제기구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증가하면서 국제기구에 대한 북한의 시각이 미묘하게 변화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네. 아마 한국이 아닌 국제기구에 이렇게 지원을 요청하는 또 다른 맥락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해 봅니다. 네, 중국이 국제기구에 대한 분담금이 많이 늘어나면서 네, 중국의 입김이 많이 커지긴 했죠. 그러니까 과거에 북한이 볼 때 국제기구는 미국에 종속된 어떤 그런 기구로 봤었는데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약간 인식이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문 대통령이 기자들하고 문답에서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남북의 철도 연결,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 또 예. 개별관광, 이산가족 상봉, 시향민의 고향 방문 이런 것도 이런 제안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지금까지 반응이 없던 북한이 호응을 좀 해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으로서는 이제 호응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금방 네. 말씀드린 것처럼 네. 김정은 위원장 본인이 이 판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경색 국면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판단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 좀 저희로서는 우리로서는 깝깝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근데 전 이걸 보면서요. 남북 간이 엉킨 실타래를 풀려면 정상들이 결국 대화를 좀 해야 할 텐데 예. 코로나19 사태로 이제 두 분이 직접 만나기가 좀 부담스러우면 화상회담이나 이런 걸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남북이 접촉할 수 있는 방식은 뭐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화상도 네. 가능할 거고요. 그리고 작년 그 4.27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실무형 정상회담도 하자.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보자라고 예. 했기 때문에 예. 논리적으로는 할 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정상회담이라는 거는 성공을 전제로 만나는 회담입니다. 사전에 모든 게 논의가 되고 정상이 만나서 가시적인 뭔가를 얻어낼 수 있어야 정상회담을 성과가 추진하는 없으면 것이지. 부담이 되죠. 성과 없는 정상회담은 네. 사실 안 하는 이만 못하는 회담이 될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근데 여전히 지금 코로나19의 방역 협력을 얘기하고 있는데 북한은 국제기구를 통해서 예. 확진자 없다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런 상황 예, 변함이 없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북한으로서는 이제 그 제재에 대해서 정면 돌파전을 선언했는데 네. 지금 취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기구 입장에서는 현지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북한의 통계를 그대로 받아쓸 수밖에 없죠. 그건 네.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걸 뭐 국제기구라 해서 따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네. 그 과거에 보면 남한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지만 북한이 국제기구의 현장 접근은 상대적으로 많이 허용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는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요즘 보면 중국이나 러시아를 상대로 해서 다시 외교 행보에 나서는 것 같아요. 예, 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한테 구두로 친서를 보내서 코로나19와 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걸 축하한다 이렇게도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좀 중국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다시 교류를 활성화하는 어떤 계기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하노이 결렬 이후에 북한이 정치 외교적으로 사용하고자 했던 전반적인 전략의 틀은 중국이나 러시아하고의 연대를 통해서 네. 미국하고 상대하겠다라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 초에 코로나 전국이 터지면서 전반적으로 이게 좀 힘들어진 상황이 있었죠. 그런데 마침 중국이 서구 국가들보다 먼저 코로나 충격에서 어떻게 벗어나면서 지금 그 기존의 전략을 다시 한번 가동시켜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뭐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공개 활동을 재개하면서 순천 인비료 공장을 갖고 예, 예. 경제에 있어서 자력 부강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것도 중국의 친서를 구두 친서를 보낸 것도 경제적인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의 통제는 북한이 어느 정도 성공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네.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은 성공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통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통제, 그 이동 통제가 필요한데 북한이 만약에 그런 조치를 취했다면 경제적인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네. 그 충격은 어쩌면 코로나보다 더 클 수도 있고요. 그것에 대한 외부 지원이 필요하다면 북한으로서는 지금 중국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상국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시진핑 주석도 김 위원장한테 구두 친서를 보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김 위원장도 보냈고. 그런데 지금 최근에 어떤 중국의 고위층이라든가 북한의 고위층 인사가 서로를 방문했다, 베이징이나 평양을 방문했다는 보도는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예. 도대체 그 구두 친서를 누가 전달한 겁니까? 글쎄요, 구두 친서가 우리한테 좀 생소한 방식인데요. 네. 저도 사실은 좀 생소해 찾아봤더니 북한에서 아주 사용하지 않는 그런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이전에도 김 있습니까? 위원장 취임 이후에도 몇 번의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북한에 있는 중국 공관이나 혹은 중국에 있는 북한 공관을 사용해서 공식적으로 보내는 방식도 있고 특사를 활용하거나 하는 방식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북한의 언론 보도를 보면 그게 분명히 나와 있지 않아서 이번엔 어떤 루트를 통했는지 그것은 뭐 공개된 자료로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떠오르는 게요. 최근에 로이터 통신의 보도든가요. 중국의 의료진이 한 50명 정도 평양으로 갔다 이런 보도가 있지 예. 않았습니까? 김정은 위중설이 퍼졌을 때 그 혹시 의료진을 통해서 전달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글쎄요, 그거는 뭐 상상력의 영역인데요. 좀 더 공식적인 루트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의료진을 통해서 하는 건 좀 너무 좀 캐주얼한 그런 느낌이 좀 예. 있네요. 그럼 김정은 위원장이 또 푸틴 러시아 대통령한테 2차 세계대전 승전 75주년 기념 축하 전문을 보냈는데 이게 한동안 없었다면서요? 예. 예, 2015년 이후에 처음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자, 이제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간의 교착 장기와 코로나 사태 이런 것들을 봐서 이런 향후 코로나 이후 사태, 포스트 코로나 이후 사태에 대해서 주변국과의 관계 정리에 나서고 있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 실장님은? 사실 그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논쟁은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네.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수렴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신냉전 구도가 강화되고 있다.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더 심화될 것이고 동북아 차원에서 본다면 북중러 한미일의 신냉전 구도가 더 강해질 가능성이 네. 있다라는 전망들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전망, 북한은 이 전망에 따르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신냉전 구도에 편승을 하면 미국으로부터 압박을 중러를 통해서 분산시키고 그리고 북핵 해체와 관련된 어떤 논의에서 북한이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우군을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노이 결렬 이후에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주도했던 중국과 러시아를 통한 미국을 상대한다는 전략 갖고도 궤를 같이 하고 있고 네. 그 틀을 지금 다시 한번 작동시켜 보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블록 간의 장벽이 더 높아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럼 북한이 중국에는 구두 친서를 보내고 러시아에는 축하 전문도 보내는데 우리한테는 지금 남측의 군사훈련에 대해서 상당히 강도 높게 지금 항의를 했어요. 인민무력성의 예.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근데 우리 군은 지금 훈련을 한 위치나 이 군산 앞바다 쪽이어서 9.19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북한은 위반이라고 얘기하고 서로 얘기가 다릅니다. 그 9.19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죠. 9.19 군사합의는 접경 지역에서의 정찰 활동이나 군사 훈련에 관한 규제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과는 사실 무관한 내용입니다. 네. 근데 그리고 사실 북한도 지난 3월까지 계속 동계 훈련을 반복해서 했었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북한이 동계 훈련을 했을 때 우리 측에서 여러 가지 반응이 나왔었는데 그것에 대한 불만을 북한이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측에서는 계속 그 군사합의 위반과 관련돼서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를 열자라고 제안을 해오고 있었는데 향후에 군사 공동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면 북한이 이런 것까지도 문제 삼겠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북한이 모든 것이 2018년에 남북 정상회담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도 이전에는 대남 비난을 할 때는 대외 선전 매체를 통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관영 매체를 통해서 북한 주민들도 알 수 있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한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노동신문에 실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매체를 사용했다는 거는 이제 그 제재 돌파를 위한 이른바 정면 돌파전, 이 장기화될 거를 각오를 하고 내부 단속용으로 하나의 그 메시지를 보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 그 2018년 이후 한반도 상황의 변화를 김정은 위원장이 주도해서 왔다고 내부적으로 선전을 해왔었는데 이게 교착에 빠졌단 말입니다. 그 책임을 김정은에게 돌릴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남한이 네. 잘못해서 이 문제가 비핵화 프로세스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임을 남쪽으로 돌리기 위한 용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좀 최근에 북한군에 의한 우리 GP의 총격 피격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 쪽이 입장을 밝히라고 했는데 북한이 아무 말도 않고 있다가 이 군사훈련에 대해서 서해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나와서 앞으로 이걸 뭐 향후에 어떤 우리에 대한 항의의 빌미나 또는 어떤 도발을 위한 수순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 GP 총격 사건은 우발적인 사건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측 대응 사격에 대해서 북쪽에서 또 그 이후에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 요구에 대해서 우리 그 해명 요구에 대해서도 네. 별 이야기가 없는 것으로 봐서는 본인들이 실수였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도 북의 어떤 군사훈련이라든가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대해서 도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무엇이 도발인지에 대한 것은 사실 굉장히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북은 이제 그걸 가지고 한번 그 정치적인 게임을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JTBC가 보도를 했는데 북한군이 GP 총격 사건 이후에 북한군 내에서 총기 관리에 신경을 좀 더 써라라고 하는 전통문이 서로 교신이 있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그 피격 사건이 우발적이라는 걸 뒷받침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만약에 그 보도가 사실이라면 예.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보도 이외에도 사실 만약에 북한이 그 GP 총격을 의도적으로 기획했다면 네. 그 총격 이후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군사적인 증원이라든가 혹은 일시적인 통신의 증가라든가 하는 것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GP 총격 사건은 우발적인 사건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네. 그 김현철 통일부 장관 지난 7일 날 기자간담회 하면서 다음 달부터 민간인을 대상으로 해서 판문점 견학 프로그램을 재개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답답한 국면에서 뭔가 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라도 남북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데 근데 여러 가지 또 안전 문제라든가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재개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아마 통일부의 판단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GP에서의 총격이 예. 우발적이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근에 총격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안전 문제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네. 사실은 민간인의 판문점 견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인 기조는 그 오늘 대통령 연설도 그렇고 김현철 장관 발언도 그렇고 그 작은 사건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기존의 기조를 쭉 강고하게 끌고 가겠다 이런 의지를 계속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한미 방위비 협상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요. 지금 우리 정부에 지금 13억 달러 얘기를 했는데 예. 애초에 뭐 50억 달러까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보다는 예. 많이 낮아지긴 했는데 이게 서로 간에 잠정 합의했던 13% 인상을 뒤집고 50% 얘기를 지금 한 거지 않습니까? 예. 이래가지고 타결이 되겠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뭐 이 협상이 끝이고 마지막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도 네. 뭐 양보할 수 있겠지만 이 방위비 협상은 앞으로도 계속 있어야 되는 협상이기 네. 때문에 우리로서도 선뜻 양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이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에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토에게도 그렇고 일본에게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동맹의 분담을 좀 더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저희로서도 준비를 철저히 해서 끝까지 협상을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정부는 부인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상당 수준의 방위비 분담금을 낸다는데 합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내 언론을 상대로. 예, 예. 이거 왜 그런 겁니까? 국내 홍보용입니까? 글쎄 트럼프 대통령은 이 건이 아니라도 예. 몇 번 이런 식의 발언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아직 성과가 확정되기 전에 그것을 본인의 성과로 치장해서 언론에 이렇게 하는 경향들이 네.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하나하나에 우리가 이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전반적으로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동맹에 대해서 더 많은 부담을 지우겠다라는 건 트럼프 대통령의 뭐 이전 후보자 시절부터 굉장히 오래된 지론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네. 대비는 필요할 걸로 생각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최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